최근에 누군가와 싸운 적 있으세요? 지혜롭게 잘 싸우셨나요? 다른 사람과는 싸움을 잘 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을 괴롭히며 자신과 싸우는 일은 적잖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싸움은 뭔가가 불만족스러운 상태일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불만족스럽다는 건 내 안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다는 사인이고요. 싸우고 있는 중에는 그 거친 목소리 뒤에 숨은 서로의 욕구를 알아차려주기 불가능하다면 싸우고 난 뒤에라도 서로의 또 자신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봐주고 공감해줄 수 있다면 싸움으로 인해 잃는 것만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부부나 연인, 친구처럼 찌를 수도 있지만 껴안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치유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삶에서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관계와 더 자주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싸움의 기술을 쓴 정은혜 작가는 싸움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면서 결국 모든 싸움은 사랑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 여린 사랑의 이야기를 모두 다 끌어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뾰족함 때문에 상처 입고 부득이 싸우게 된다면 정성 들여 잘 싸워보기를 권하면서 싸움의 기술들을 알려주죠. 예를 들어 상대의 급소는 피하고 화를 내되 경멸하지 말고 쓰러진 사람을 또 찌르지 말고 싸잡아 싸우지 말고 꼬투리 잡지 말고 무엇보다 개싸움을 피하고 싸웠다면 싸운 만큼 회복하자고요. 이 초급 기술만으로 안 된다면 함정은 피하고 멈출 때를 알고 칼과 방패를 내려놓고 사람으로 보지 말고 축지법을 써서 이도저도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중급 기술도 써보라고 얘기해요. 이 기술로도 안 된다면 또 써볼 수 있는 최후의 방법들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유쾌하고 실용적이며 치유적인 싸움 안내서, 싸움의 기술 중 모든 싸움은 사랑 이야기다라는 제목의 여는 글을 정남성호의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모든 싸움은 사랑 이야기다. 내가 싸움에 관한 책을 쓰다니 나로서도 의외이다. 싸움을 진짜 못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누가 큰 소리로 뭐라고 하면 눈물부터 글썽글썽 맺히고 주먹을 꽉 쥐고 할 말을 하려고 해도 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고 톡 쏘는 말을 듣고서도 반격을 못하다가 몇 시간 뒤에나 답답한 가슴을 치는 일이 평생 있어 왔다. 벼르고 벼르다가 큰 소리를 내거나 순간 참지 못하고 욱해서 큰 소리를 낼 때도 물론 있었는데 그럴 때는 숨고르기 없이 갑작스럽게 으르렁대거나 너무 심한 말을 하고는 바로 죄책감이 들거나 부끄러워져서 두고두고 후회하고는 했다. 어렸을 때 나는 친구들에게 두 가지 자랑을 하고 다녔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과 친구들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소공녀 같은 동화 속 인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난하다는 것은 곧 착한 것이라는 믿음을 품게 되었고 나는 착하려고 애쓰는 아이였다. 나중에 커서 보니 실제로 가난하긴 했지만 그때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가난은 상대적인 것인데 당시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산동네 아이들의 가난은 먹을 것이 없고 갈아입을 옷이 없고 엄마나 아빠가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 산동네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내가 입고 있는 예쁜 원피스는 다 사촌에게 물려 입은 것이고 우리 집은 빚이 엄청 많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했다. 내 도시락을 나눠 먹자고 했지만 나눠 먹을 도시락은 물론 도시락을 싸줄 엄마도 없는 아이들은 나를 끼워주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나는 외톨이가 되었다. 학교에서 친구 맺기라는 중요한 인생 과제에 실패한 나는 외로웠다. 함께 손을 잡고 다닐 단짝 친구나 같이 도시락을 나눠 먹을 친구 그룹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다 보니 반 아이들이 싸울 때 중재자가 되거나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나름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내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뿌듯하기는 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허전한 감정이 있었다. 어른이 되어 돌이켜보니 그 허전한 감정이란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 착한 아이가 된 대신 관계 중심에는 들어가 있지 못하는 데서 오는 느낌이었다. 한마디로 나는 싸우지도 않고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깍두기가 된 것이다. 성인이 되어 나는 결국 치료사가 되었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듣고 중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내 삶은 여전히 관계의 중심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이 늘 있었다. 그러다 중년이 되어 제주도 중산간 시골 마을로 이사를 왔고 이 작은 마을에서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친구와 싸우기 시작하면서 나는 비로소 깍두기에서 벗어났다. 바다가 가깝고 숲이 가까워서 살기로 선택한 마을에서 나는 정말 좋은 동갑내기 친구를 만났다.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었던 마을 친구가 생기다니.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 언젠가는 친구에 대한 책을 쓰리라 생각했다. 우리가 경험한 우정에 대하여 나누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우정을 알기를 바랐다. 그런데 내가 우정에 대하여 깨달았다고 생각한 것은 너무나 섣부른 판단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크고 작은 일들로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신경을 긁는 것부터 가슴 깊숙이 훅을 날리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싸웠다. 이 정도면 다 싸웠겠지 싶은데도 싸울 일이 계속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싸우면서도 관계가 나빠지기는커녕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점이다. 싸움을 통해서 해결된 것도 있지만 끝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다. 그리고 싸움을 통해 건드려지지 않았다면 몰랐을 자신의 다른 모습도 많이 알게 되었다. 그렇다 보니 원래 계획대로라면 친구와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야 할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싸움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친구랑 싸우는 이유는 다양했지만 대개는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거나 살면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존중받지 못할 때 싸우고는 했다. 나는 자유로운 표현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친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배려를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라는 주어로 생각하고 행동했다. 우리가 싸울 때는 존중이라든가 배려, 가치 같은 단어를 많이 썼지만 정작 싸움의 이유는 함께 먹는 밥상에서 둘 다 좋아하는 계란말이 반찬을 내가 다 먹어버린다거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놀지 않는다거나 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때로는 유치한 혹은 아예 답이 없는 것들 때문이었다. 반응에 반응을 하면서 싸움은 증폭되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결과는 늘 창대했다. 싸움을 하다 보면 언젠가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날이 오리라 생각했으나 그런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대신 싸움도 자꾸 하다 보니 늘어서 싸움의 언어와 싸움의 기간에 효율적인 변화가 생겨났다. 더 직접적인 언어를 쓰자 싸움이 간결해지고 시원해졌다. 더 이상 존중이나 배려나 가치 같은 고차원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계란말이와 약속 시간과 놀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는 결국 너는 왜 네 마음대로만 해? 나랑 놀기 싫어?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나한테 그래? 같은 쓰기에도 민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에도 너무 유치한 수준으로 말하면서 싸웠다. 더군다나 여러 전통의 대화법들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 가르치는 나 전달법,
예컨대 나는 무엇무엇하게 느껴가 아니라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너 전달법,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를 쓰기 시작하면서 직접적이고 날것의 언어로 대화하기 시작했다. 네가 그랬잖아 라는 식의 말은 평화의 언어와는 거리가 멀지만 교묘한 남 탓을 하면서 자신은 화를 안 냈는데 상대방이 격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식의 남 탓과 책임 전가를 할 수 없게 했다. 누가 봐도 내 화는 나의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싸움은 쉽거나 편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던 답답함은 없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인 언어로 싸우니 싸우다가 멈추게도 되고 서로의 모자람을 덮어주기도 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 지켜주고 싶은 것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나아가 우리가 내뱉는 언어는 물론 표정이나 태도 같은 비언어적 표현 속에 비난과 판단의 화살을 미묘하게 숨겨놓고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평화로운 사람인 양 이야기해왔다는 사실도, 그 화살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도 차츰차츰 알게 되었다. 우리는 자신의 무죄와 선함을 주장하면서 공격과 반격을 번갈아가는 동안 실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피력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싸움을 통해 서로가 지키려 한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를 거울 삼아 보여주었다. 그러고 나니 많은 현자들이 이미 수도 없이 말했던 것, 분노를 자극하는 것과 분노의 원인은 다르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상대방으로 인해 내가 분노했다면 그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그가 건드린 것, 즉 자극한 것뿐이요. 그가 곧 내 분노의 원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내가 정말 이러고 있었다는 것을 친구가 우정을 걸고 끝까지 끈질기게 싸워주어서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싸우고 또 싸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성장해 갔다. 더 이상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누가 이기고 졌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 덕분에 싸움은 해결을 통해 갈등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넘어서 성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과거의 나를 속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화난 상태로 머물러 있고 싶지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가 새롭게 가까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전에 해결하지 못한 갈등을 다시 만나고는 한다. 마치 삶이 나에게 이것을 이해하고 풀기 전에는 놓아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신비주의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삶이 또는 신이 내게 이번 생에서 풀라고 내준 숙제를 풀지 못해서이고, 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사람들을 자꾸 알아보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나는 마을 친구와 싸움을 계속하면서 이 싸움이 그 친구 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삶을 통틀어 애매하게 싸웠거나 피해온 모든 싸움을 대변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한 친구와의 싸움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가 싸워온 모든 사람들과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책은 평등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두 성인 사이의 싸움을 다루고 있다. 그 두 사람은 친구나 동료일 수도 있고 연인이나 부부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서 싸움의 목표는 잘잘못을 따져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히거나 누가 위이고 아래인지 서열을 가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어쩔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으며 결국 사람을 개조할 수 없고 가족을 바꿀 수 없고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만약 잘잘못을 따져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 밝히게 되더라도 관계가 편하지 않을 것이며 가까운 사이에서 싸움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싸움의 끝이나 완결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살면서 서로를 자극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가지 갈등 요소를 해결했다고 해서 다른 갈등 요소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서 갈등이 없는 완벽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도 아니다. 싸움은 매우 불편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킨다. 처음에는 싫다, 불편하다는 원초적이고 감각적인 신호만 있을 뿐 무엇 때문에 그런 불쾌한 느낌이 드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뒤에 숨기고 살도록 교육받기 때문에 자신이 불편한 이유를 세세하게 모르기 십상이다. 그러다가 싸우는 과정에서 하악질과 함께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는 내면의 깊은 욕구가 드러나게 된다. 또 우리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조차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상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홧김에 펼쳐놓게 되는데 대부분은 아주 유치하고 치졸하며 이성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 허락하지 않아서 또는 표현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던 내면의 깊은 바람이나 욕구가 싸움이라는 거친 방식으로나마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억누르고 있는 욕구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보살핌의 에너지로 바라봐주면 그 욕구는 잠시 머물렀다 사라질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본격적으로 싸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이 책의 주제는 싸움이지 폭력이 아니다. 폭력은 자신은 다치지 않고 상대방만 일방적으로 다치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폭력은 많은 경우 힘의 불균등에서 시작한다. 공격을 당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힘의 위치가 낮은 자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폭력에 대한 반격으로 폭력이 더 커지고는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문제나 갈등이 해결되어도 멈추지 않고 상대방을 끝까지 굴복시키고자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싸움은 두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 있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에 해를 가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므로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다칠 수도 없다. 또한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항복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펼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조정하며 갈등을 표면화해 꼬이고 얽힌 부분을 푸는 것이 목표이다. 고릴라는 자신의 영토임을 밝히기 위해서 침입자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가슴을 치며 소리를 지르지만 한쪽이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면 더 이상 쫓아가 물거나 하지 않는다. 인류도 오랫동안 이렇게 싸움을 했었다고 한다. 또한 싸움을 하고 나서 입을 맞추고 털 고르기를 해주며 적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침팬지처럼 싸움은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싸움을 잘 펼칠 수만 있다면 싸움이 서로의 의사를 조정하고 자기 표현을 돕고 갈등의 요소를 명료하게 하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싸움을 일으키는 갈등을 넘어서는 것, 즉 관계의 성장과 자기 이해이다.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화살을 들이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가 스스로를 바라보도록 거울을 내미는 것이다. 이 거울은 들키기 싫고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아주 불편하고 거친 방식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한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내면 아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떼를 쓰고 있지만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 말이다.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로 싸우지만 싸움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싸움은 자기 내면에 있는 미해결 과제와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서로의 가장 여린 부분을 보듬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 모든 싸움은 사랑 이야기다.